1번 문제는 인지치료의 원리입니다. 인지치료 원리인데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론백이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1번 치료는 견고하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협력적인 치료 동맹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담자와 치료자,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바로 협력적인 치료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담자의 그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들을 고치는 것이잖아요. 인지를 재구성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협력적인 치료 동맹이 형성되어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면 평가가 있고요, 진단이 있고요, 치료 계획은 필수적이다라고 했어요. 뭐 당연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 진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대개 이 아론백의 인지치료는요, 우울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정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진단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과제는 대개 이제 인지과제를 많이 부여합니다. 인지과제를 부여하는데요. 이 과제는 치료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맞습니다. 내담자가 그 치료 세팅 외에서 해야 될 과제예요. 그래서 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자동적인 사고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적 사고 기록지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인지과제로 부여해요. 이것을 잘 해왔을 때 결과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에만 초점을 둔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탐색도 합니다. 과거 탐색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틀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론백의 이 우울증 치료에 대한 그 그림이 있어요. 상담학 교재를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죠. 이게 이제 환경적인 부분인데, 과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역기능적 인지도식입니다. 인지에 대한 스키마가 역기능적으로 형성된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과거적인 부분들을 탐색하는 거예요. 과거적인 부분들을 탐색하는 부분이 돼요. 이러한 것들의 영향이 바로 인지적 오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인지적 오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요.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되셨어요? 제가 왜 이걸 그려드리냐면, 아론백의 인지치료에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는 기제, 메커니즘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탐색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과거의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지, 과거의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떠한 인지적 오류가 나타났고, 어떤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딱 맞닥뜨릴 때 오토매틱 띵킹, 즉 자동적인 사고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게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긍정적 자동적 사고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적응의 기제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아론백의 과거를 탐색했던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또 별표 쳐야 되겠죠?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건데요.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로저스가 이야기한 개념 중에 이게 있죠.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의 불일치. 자, 이 불일치가 클 때 심리적 부적응이 발생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치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 심리적인 부적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내면적 동기와 잠재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존재다. 인간에 대한 긍정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개인의 객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입장에 근거한다.
뒤에는 맞아요. 왜? 로저스가 현상학 이론을 학자니까. 그런데 이게 틀렸어요. 주관적 경험이죠. 주관적 경험.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거지 객관적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 현상학 이론인데 그것의 입장을 근거로 하는 게 로저스입니다. 자, 상담 목표는 이거 들으셨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로저스가 말한 개념이잖아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고 하는 이것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맞습니다. 충분히 기능한 사람의 내용이 로저스의 개념이니까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기억과 니은과 리을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방어기제 문제 같아요. 이 지문들을 보니까 A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시험을 보았어요. 그 일로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불안함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어기제를 쓰게 되는 건데요. 그는 다른 사람들도 부정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난 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러한 정당화, 힌트 줬어요. 정당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리화예요. 이게 합리화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합리화가 됩니다. 답이 3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반동형성은 이제 반대로, 정반대로, 충동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투입은 내사내면화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차기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투입이라 합니다. 투사, 이거 투사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투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것을 투사라고 하죠.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시험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요. 이게 투사입니다. 시험 문제 탓했잖아요.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게 투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나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지.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시험을 봤고, 그렇죠? 내가 부정적인 시험을 봤고 다른 사람도 부정적인 시험을 본다로 내가 생각한 거예요. 보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탓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합리화예요. 또 마지막에 정당화라는 키워드도 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리화라고 하는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투사와 합리화를 구분하시는 노력이 좀 이 문제에선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생각에 이거 어디 심리학 쪽에 기출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쪽에 심리학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서 제가 하나 가져온 건데 방어기제 문제로 사례 문제로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선택지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건너뛰어야 돼요. 합리화와 투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것에 변명을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합리화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 직업상담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정신분석 직업상담의 카타르시스, 전이, 역전이, 통찰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블랭크는 상담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기서부터 중요.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반응이,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반응. 힌트 첫 번째 나왔어요. 마치 어렸을 적 과거 의미 있는 어른, 즉 부모나 보호자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때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힌트.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반응을 과거 어린 시절의 부모나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구나. 이는 내담자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상담 현장에서 해석이 세 번째 힌트, 해석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트랜스퍼런스 전이가 됩니다. 자, 이 전이는 항상 이런 단어들이 많이 따라오죠. 전이,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통찰,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 전이가 일어날 때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의식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저항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저항도 해석하고 통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이, 해석, 통찰, 저항, 해석, 통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 전이는 누가 하느냐? 내담자가 전이하는 겁니다. 저항도 누가 하느냐? 내담자가 하는 겁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게 해석인데 이거는 상담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담자가 아하라고 통찰, 깨닫게 됩니다. 내담자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해석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통찰입니다. 해석해주는 이유가 통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석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통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카타르시스는 정화라고 하죠. 정화. 감정을 표출했을 때 카타르시스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역전이는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다음과 같은 직업상담사의 반응에 해당되는 상담 기법은이다. 공감적 이해,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감정에 동참하는 능력. 요약하기는 축약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축약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직면하기는 불일치나 모순, 언행불일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담자의 언행불일치나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개방하기, 자기 노출입니다.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하는 상담자의 자기 노출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내씨, 기분이 좋다고 말했지만 포지티브,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얼굴 표정도 화가 난 것 같고요. 네거티브.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 뒤가 안 맞아요. 이게 불일치 모순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하실 수 있죠? 자, 다음으로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제시된 내담자는 어떤 진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6번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진로 결정자, 진로 미결정자, 진로 무결정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사례에 제시된 내담자는 어떤 진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했는데요. 진로 미결정이 나왔습니다. 우유부단함이 나왔습니다. 이건 성격적인 부분이죠. 성격 탓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불결정인데 이게 진로 무결정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과 2번은 유사어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진로 결정, 그 다음에 진로 미결정, 그 다음에 진로 무결정 내지는 우유부단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서 2번과 3번은 커트가 돼요. 왜? 동의어처럼 쓰이니까요. 자, 내담자 장래희망을 확실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마음에 끌리는 직업이 없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아직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지 못해 답답하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내담자는 진로 결정을 아직 못했어요. 그쵸? 진로 결정을 못했고, 그 다음 여기 안에 내담자 말 안에 성격적인 문제도 없어요. 성격적인 문제도 없어요. 아,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성격적인 문제도 없어? 그럼 이건 뭐다? 진로 미결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로 미결정이다. 우리가 이거는 뭐 이럴 때도 좀 비슷한 문제 풀었었잖아요. 진로 미결정에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진로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든지 다양성이 많아서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이제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예요.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성격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로 미결정을 정리할 수 있어요. 미결정 답이 1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진로 무결정으로 할게요. 진로 무결정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불안이 동반되는 거죠.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안이 동반되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진로 무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로를 결정했지만 확신이 없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앞에서 받아칩니다. 진로 미결정에 대한 상담 목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내가 아직 성격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으니까 자기 이해도 좀 필요하겠죠. 자기 이해를 위한 탐색도 필요하고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진로 결정을 아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연습도 해야 되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식적인 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행동에 대한 능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진로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진로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두 다 진로 미결정자에 대한 상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답은 4번이 돼요. 자, 이런 거 문제 하나 풀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구장 표시하시고, 진로 무결정자 있었잖아요. 진로 무결정자를 위한 상담 목표도 나올 수 있겠죠. 진로 무결정자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심층적인 심리 상담을 받아야 돼요. 심층적인 심리 상담을 받아야 돼요. 심리 상담 실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이 형성돼야 돼요.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의 형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성격적인 탓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이렇게 많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상당히 민감해해요. 그런 것들을 좀 저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극복해야 돼요. 타인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좀 쓰고 있죠?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써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확립할 필요도 있어요. 뭐 이 두 번째가 같은 말인데, 긍정적 자아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4가지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이버 직업 상담입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지금 언택트 시대입니다. 사이버 직업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특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사이버 직업 상담은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채팅 상담이라든지 게시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슈퍼비전과 자문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슈퍼비전은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문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슈퍼비전이나 자문 같은 경우 이 게시판 상담의 내용을 예를 들어 지도 감독자에게 보내주면, 상담의 내용을 보내주면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문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용이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 장기 상담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대면 상담이 좋죠. 이런 것들은 대면 상담이 좋아요. 사이버로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경미한 문제, 부적응의 경미한 문제가 있고 단기 상담을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상담 과정에서 평등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거 맞습니다. 이런 것 좀 잘 알아놓으시고요. 사이버 직업 상담은 익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리을에 있어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사회적인